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4년 전에 남편과 시집 식구들이 저지른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었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제 앞에 나타나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저희 엄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대학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꽤 많은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죠. 특진비로 13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했던 게 항상 저를 뒤에서 많이 도와줬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사소한 거라도 챙겨주려 하는 남편의 행동들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었어요. 아빠가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시고 엄마마저 점점 약해지고 계시다는 걸 병원을 다녀온 이후 더 크게 느끼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고 뒤에서 많은 걸 챙겨준 남편이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그렇게 병원까지 함께 가준 남편 덕분에 수월하게 병원 진료를 끝낼 수 있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잠든 모습을 본 뒤에 저희는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한 건물에 저희 엄마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함께 살고 있었죠. 그때 당시 시부모님 사업 부도로 인해 집 하나 구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져서 저희 아빠가 살아 계셨을 때 엄마와 장만하셨던 빌라에서 시댁 식구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었죠. 3층은 엄마가 살고 계셨고 2층은 저희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1층은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잘해 주셨어요. 시집살이 같은 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생활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며 저희 부부를 1층으로 부르셨어요. 별건 아니고 저기 사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거니? 무슨 상황인지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내려오라고 했던 거다. 네, 최근 들어 저희 엄마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계셨는지 저에게 여러 가지 증상을 얘기하시길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저희 엄마가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진행 단계가 아직 초기라서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엄마도 충격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좀 전에 같이 있었을 때 요양원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크게 증상이 나타난 것도 아니라서 벌써부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었는데 저희 엄마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현재는 이런 상황이에요. 치매라고? 아니, 사돈이 나보다 나이가 젊은데 벌써 치매가 왔다는 거야? 초기에 관리만 잘해도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하던데 우리가 뭐라도 도와줄 수 없을까? 제가 이 사람 옆에 있으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 거 오히려 의식해서 다가가는 게 장모님한테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항상 평소처럼 행동하시는 게 부담을 덜 느끼실 테니 너무 의식해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 그러는데 나이 먹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흔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두 분도 지금부터라도 몸 관리에 신경 쓰시고 자주 건강검진 받으세요. 초기에 예방하는 게 병을 키우지 않는 거라는 거 잘 아시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엄마가 치매 초기라는 말에
상당히 놀라셨어요. 그리고 최대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신경 써 주셨죠. 처음에는 한 건물에 저희 집안과 시댁 집안이 함께 살면 마찰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을 했었는데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크게 문제되는 것들은 느끼지 못하고 잘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가 치매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생활하면서 실수하시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런 부분들이 자잘한 일거리를 만들게 되자 생활의 불편함을 시댁 식구들이 조금씩 느끼고 있었는지 짜증 섞인 말투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도 계속 깜빡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실수들 때문에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면서 한 건물에서 같이 사는 게 조금씩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아휴, 말도 마.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글쎄 사돈이 자꾸 돈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야. 무슨 돈을 잃어버렸냐고 되물으니까 그동안 모아두었던 통장이 분실됐다고 찾아달라길래 우리가 사돈집에 들어가서 한바탕 집안을 뒤집고 내려왔었다. 이게 뭔 일이니? 치매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오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정말 더 큰 일이 날까봐 걱정되긴 하는구나. 우리가 돌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니? 지금은 초기 단계라고는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우리들도 점점 지쳐가고 예민해지는 것 같아.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 부모님이 방금 얘기하신 거 말고도 자잘한 게 진짜 많아요. 얼마 전에는 계단에다 실수까지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저희 엄마가 다 닦으셨어요. 언니, 아무리 요양원에 모시기 싫다고 하셔도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저희가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혹시라도 서운하게 생각할까봐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이런 생활 오래 버틸 수는 없다고요. 시댁 식구들의 불만들이 점점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치매 진단을 받고 난 이후부터 진행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는데 시댁 식구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엄마가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 또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께 대충 상황을 듣고 집으로 들어온 저는 남편과도 진지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었죠. 남편은 저보다 먼저 모든 상황들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저희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서 보살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딱히 방법이 없다는 표현을 하면서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요즘 요양원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설이 나쁘지 않다니까. 서로가 피해를 보면 되겠소.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이 많아질수록 상처만 커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루빨리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장모님도 정신이 있을 때 들어가셔야 적응을 하시지. 괜히 버티고 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부모님께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하시더라. 얼마나 불안하면 나한테 그런 말까지 하시겠소? 그렇긴 하지만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질 않아서 그래.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한다는 건데 내 마음이 너무 편치가 않아. 지금 다니는 회사 일을 그만두고 내가 엄마 곁에 있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가 어느 정도 정신이 있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그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내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마께 소홀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퇴사를 하고 엄마를 내가 직접 돌봐드리면 시부모님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어차피 집도 분리되어 있으니 당신이 피해 볼 일도 없을 테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 결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당신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네. 그런데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이게 말처럼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이 힘든 거지. 어느 정도 시간 좀 지나면 크게 걱정될 만한 것도 없을 거라니까.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를 직접 돌봐드리겠다는 걸 반대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손이 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자기 부모님한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다고 저희 엄마를 하루라도 빨리 요양원으로 보내길 바라길래 그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그동안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오면서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던 남편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은 뒤부터 남편의 태도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자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안 좋게 바라보셨고, 엄마를 대하는 태도 또한 상당히 불편할 만큼 함부로 대하시는 행동들에 결국 시부모님이 저희 빌라에 사시는 동안 처음으로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크게 상처를 받았던 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은 제 입장에서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될 때까지만 저희 엄마 옆에 있어주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글쎄, 왜 손해보는 짓을 하냐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사돈 옆을 지키고 있을 건데? 너는 너만 생각하니? 애들은 어쩌고? 고생은 내 아들이 다 하게 되는 거잖아. 둘이서 맞벌이 하는 것도 부족한데 혼자 벌게 되면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니? 왜 힘든 길을 선택하냐는 거야. 나는 절대로 반대할 거다. 그동안 모아뒀던 돈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덜 벌더라도 생활비 정도만 충당해도 충분하다고요. 오히려 제가 집에 있으면 애들 학교 보내는 것도 그렇고 제 선에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득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를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시지 않잖아요. 일단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고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 요양원에 모실지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서로 얼굴까지 붉히면서 싸워야 될 상황인 거예요? 도대체 이러시는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요양원에 안 모신다고 화내실 이유는 없으신 거잖아요. 아, 진짜? 당신은 눈치가 없는 거야? 우리 부모님께서 1층에서 살고 계시는데 얼마나 불편해 하시는지 알아? 장모님 혼자서 제일 넓은 3층에서 살고 계시잖아.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드리면 그 자리를 우리 부모님이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좀 더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눈치가 없어? 맨날 집이 좁다고 힘들어 하시는 거? 당신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 이번 기회에 자연스럽게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면 서로가 좋은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제발 생각 좀 하자니까. 그럼 1층은 내가 생활하면 되는 거야? 오빠,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다고 했잖아. 1층을 신혼집으로 꾸미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괜찮겠지? 그러니까 저희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려는 목적이 이런 거였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3층에서 살고 싶으셔서 계속해서 보채신 거예요? 지금 누구 덕에 따뜻한 집에서 사시는 건지 모르세요? 저희 엄마가 배려해드리지 않았다면 길거리에서 사셨어야 했으면서 지금 상황을 고마워하시기는커녕 욕심을 부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니? 우리가 언제 고맙다고 안 했던 적 있어? 사돈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으니까 겸사겸사 자연스럽게 우리가 3층에서 살겠다는 거잖니. 됐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3층은 저희 부모님께서 그동안 살아오셨던 소중한 공간이라고요. 1층에서 사시는 게 뭐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방도 3개에 화장실도 2개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이랑 아가씨까지 같이 사는데도 방이 하나 남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정말 몰랐네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층에서 지내게 하시는 거 그동안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음 문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알아? 우리가 전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겸사겸사 조정을 좀 하자는 건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인 거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해. 남편 말을 잘 들어야 집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앞뒤가 꽉 막혀서 앞으로 어떻게 사냐?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시부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은 거의 다 시댁 빚 갚는데 사용되고 있었죠. 제가 버는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까지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시댁 식구들 생활비까지 충당하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더 큰 걸 바라고 있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은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컸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안 좋은 말들을 더욱더 거침없이 뱉어대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만 요양원에 모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그걸 미련하게 붙잡고 있냐고 한심하게 쳐다보던 남편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시댁 집안 식구들과 금이 가기 시작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행동들 때문에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혼자서 앓고 있자 지금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요양원에 들어가도 된다며 제가 시댁 집안 식구들과 잘 사는 게 우선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낯선 환경인 요양원에 계시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지낼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요양원이 좋다 한들 낳아주신 부모를 모시는 건 자식으로서 당연한 건데
모실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잠깐 오락가락 하시는 엄마를 모시기 싫다고 요양원에 보내는 건 제 성격상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진행했어요. 회사에는 사정을 얘기한 뒤 나오게 되었고 엄마를 전적으로 돌봐드리게 되었었죠. 그리고 제가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서부터 시부모님과 남편은 저를 남처럼 생각하면서 조금도 도와주거나 아는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불편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던 어느 날 잠을 자고 계시던 엄마가 잠꼬대를 하시는데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자고 있던 저는 잠에서 깨게 되었고 엄마는 나 이한숙 이달까지 전액 딸에게 변제한다고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무서움에 떨고 계셨습니다. 엄마를 흔들어 깨웠지만 깊은 잠에 빠지셔서 그런지 몸을 돌려 다시 주무셨어요. 뭔가 진정이 되지 않았는지 흐느끼시면서 괴로워하시길래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저도 다시 잠이 들게 되었었죠. 그런데 엄마가 잠꼬대를 했던 그 말들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될 거라곤 정말 꿈에도 몰랐었는데 며칠 뒤 잠시 볼일을 보고 집에 도착해 장바온 물건을 차에서 내리고 있었는데 주차장 한편에서 남편과 시모의 대화가 제 귀에 들려오고 있었어요. 계속 써먹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야? 정말 치매가 심해지긴 했나 보다. 그런데 통장 비밀번호를 안 까먹는 게 더 신기하다. 그렇잖아도 까먹을까봐 제가 옆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거 전부 확인해 놨어요. 저희는 앞으로 이것만 있으면 생활비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니까요. 장모님한테 각서 쓴 거랑 녹음된 내용 들려주면서 병원비 갚아야 된다고 하면 알아서 순순히 은행까지 따라가 주시는데 저희가 힘 안 들여도 알아서 돈 뽑아서 주잖아요. 장모님이 병원에서 검사 받았을 때 그때의 비용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셔서 130만 원씩 받아내고 있기는 한데 한 200만 원으로 다시 올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각서 쓰는 거랑 녹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크게 한마디 하면 겁에 질리셔서 순순히 말을 따르긴 하니까 민우 엄마가 잠깐 외출했을 때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엄마도 좀 도와주세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 처리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겁만 주면 금방 따라 쓴다니까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나중에 며느리가 알게 되기라도 하면 어쩌니? 법적으로 우리가 불리해지는 상황이잖아. 엄마는 솔직히 걸릴까봐 무섭다. 아유, 절대 걸릴 일 없어요. 장모님은 치매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서랑 녹음한 건 폐기하면 되는 거고 민우 엄마가 퇴사하면서 생활비가 많이 줄었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니까 그때부터 생활비를 따로 주셨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 녹음기랑 각서가 없다면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이건 차에다 넣어두는 게 좋겠어요.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빼먹은 다음 나중에 이 집도 명의를 저로 돌려달라고 조정해 보려고요. 남편과 시모의 계획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잠깐 다투긴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관계 회복이 될 거라 믿고 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저희 엄마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에 경악을 하고 말았었죠. 시무와 남편이 계단으로 올라간 사이 저는 차에서 숨죽이고 있다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엄마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를 모시고 나온 뒤 은행에 들려 통장 안에 있던 돈들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었죠. 지속적으로 며칠에 한 번씩 빠져나간 돈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락가락하는 아픈 엄마를 상대로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렀다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저는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간 저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외출을 한 사이 집에 들어가 남편 차 보조키를 가지고 나왔고 새벽에 주차되어 있던 차 문을 열어 안에 있던 녹음기와 각서를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틀어 확인을 해보자 남편은 엄마를 무섭게 겁을 주면서 제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로 상황을 이끌어 나간 뒤 남편이 하라는 대로 녹음을 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소름 끼치는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분노를 참지 못했었죠. 더 이상 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저는 시댁 식구들이 외출했을 때 3톤 트럭을 불러 1층에 있던 짐을 모조리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저와 함께 살았던 남편의 짐 또한 같이 3톤 트럭에 실어 버렸어요. 그렇게 잠시 뒤 볼일을 마치고 돌아온 시댁 식구들은 저희 빌라 앞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주차되어 있자 이상하게 쳐다보며 이를 쑤시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를 이용해 갈취한 돈으로 고기를 먹고 온 듯 보였죠.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이사라도 오는 건가? 며느리가 사돈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결정이라도 한 것 같은데. 아들, 너는 뭐 좀 알고 있는 게 없는 거야? 엄마, 이거 뭐예요? 우리 짐들이잖아요. 뭐야?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우리 부모님 짐들이랑 내 짐들을 이삿짐 차에 전부 다 실어놓은 거냐고?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 당신이 한 짓을 전혀 모르고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냐고. 이거 뭐야? 여기에 적힌 각서랑 녹음된 내용,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고 가지고 있는 거야? 장모님이 무슨 말이라도 한 거야?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침착하고 여기 있는 짐들부터 다시 내려놓자. 뭘 내려놔? 내가 벌써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어디서 상황을 모면하려 들어? 이미 은행까지 다녀왔다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집안이 당신 집안을 어떻게 대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그러고도 무사히 넘어갈 줄 알았어? 그동안 우리 빌라에서 무상으로 살게 해줬으니까 이제 그만 방 빼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거 받아. 당신이랑 내가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아닌 남이 되겠다는 이혼 서류야. 더는 같이 살 수 없다는 거 알잖아. 아니, 우리가 무상으로 너희 빌라에 살고 있었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법적으로 남의 짐을 함부로 뺄 수는 없는 거라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니? 방금 제 앞에서 법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누구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죠? 제가 당신들 짐을 함부로 빼도 될 만큼 저희 엄마한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목을 빳빳이 세우고 있는 거죠?
당신들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난리를 치자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저에게 생각이 짧았다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러버린 시댁 식구들을 도저히 용서해줄 수가 없었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에 들어갔고 치매 엄마를 상대로 돈을 갈취한 정확한 증거물들을 제출하면서 그 사람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처벌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희 엄마 돈을 갈취한 거에 대한 원금과 어느 정도 피해 보상 금액 정도만 받아낼 수 있었고 모두들 집행유예로 판결이 나고 말았죠. 그렇게 남편과도 이혼 위자료 소송을 하게 되면서 함께했던 모든 세월들을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는 걸로 합의를 보게 되었고 2번 다시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일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였죠. 그날 이후 1층과 2층은 월세를 주게 되었고 엄마의 건강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면서 현재는 저를 10살 정도의 나이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저는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고 있어요. 제 곁에 있어주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이들도 제가 고생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옆에서 많은 걸 도와주면서 같이 힘을 합쳐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와 인연을 끊어내었던 전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저희 빌라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더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시부모님이 오열을 하고 있었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쳐다만 보고 있는데 남편이 갈 곳이 없어서 결국 다시 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꺼내고 있었어요. 저기, 여보, 민호 엄마, 내가 그때는 정말 잘못했어. 벌써 4년이나 지난 일이잖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그때는 당신한테 불만이 생겨서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 뿐이라고. 그래, 네가 그때 사돈을 요양원에 보내기만 했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던 거라고. 내 아들이 정말 많은 대출을 받아서 다시 시작했는데 이게 글쎄 처음에는 잘 되는가 싶더니 결국 또다시 부도가 나게 됐지 뭐냐. 오고 갈 데도 없고 거기에다가 내 딸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떤 남자 만나서 살림 차리겠다고 우리를 버리고 가버려서 돈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없다. 지금 빚에 쫓겨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숨어 지낼 만한 곳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네가 생각이 나더구나. 우리를 한 번만 걷어주면 안 될까? 너희 시아버지가 잡일이라도 좀 해보려 했다가 허리까지 다쳐서 지금 아주 다들 죽을 맛이다. 시키는 건 전부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좀 다시 받아들여주면 안 되겠니? 내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그때의 삶이 너무 그리워서 다시 찾아온 거니 제발 내치지는 말렴. 그럼 그때 받지 않겠다던 위자료 다시 가지고 오세요. 그럼 생각 좀 해볼게요. 저희 가족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 잊으셨어요? 왜요?
돈이 땡전 한 푼 없는데 제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황당하세요? 그럼 그런 조건을 왜 다신 거죠? 그때 각서까지 쓰셨잖아요. 평생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작성하셔놓고 4년 정도 지났으니 제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당신들 같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을 또다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만 사라져 주시죠. 빚에 쫓기고 있어서 도망 다니는 중이라고 했으니 여기에 있다고 지금 바로 얘기해야 되겠네. 사채 빌린 곳이야 대충 알아보면 금방 나오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저는 강하게 거부를 했고 제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결국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2번 다시는 저희 빌라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네요. 괜히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길까봐 3층까지 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게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대우받으면서 살고 있을 때는 감사한 줄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고 과거에 대한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그 사람들이 평생 도망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길 바랄 뿐이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참 쉽지 않았던 제 인생을 한번 써내려가 보려고 해요. 어려서 정말 단짝 친구인 동네 친구가 있었고 어려서 만났던 친구이기 때문에 집안 배경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자랐던 저와는 다르게 정말 가난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 제가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그 정도로 제 피부치처럼 여기며 지내기 시작했죠. 내 동생 먹을 것까지 챙겨줘서 고마워 경혜야. 네 덕분에 굶주리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살면서 다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 가족한테도 이렇게까지 하기 힘든데 항상 양보해주고 먼저 챙겨주려고 해서 너무 고맙다. 아니야, 우린 자매나 마찬가지잖아. 언제든 나한테 기대해. 우리 우정 알지? 나이 먹어서도 우리 우정 영원하기다. 당연하지. 우리 우정은 죽을 때까지 영원할 거야. 나한테 네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너는. 친구와 그렇게 전 평생 우정을 다짐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빚쟁이에 쫓기는 삶이 돼버렸고 운명은 얄궂게도 흘러가더라고요. 저희 집보다 한참을 못 사는 친구네 집은 갑작스러운 땅 개발로 인해 돈방석에 앉아버렸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베풀지 않을까 했던 기대가 없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가 절 챙겨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힘들 때 사람이 가려진다고 할까요? 제가 자매라고까지 믿었던 친구는 어느새 칼날이 되어 절 겨누더라고요. 엄마 아빠 서울로 일하러 가고 지금 동생이랑 이틀째 못 먹었는데 혹시 우리한테 줄 음식 같은 거 좀 있을까? 부탁할게. 어머, 거지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게 밥 동량이라고 하나? 경혜야, 일을 하고 얻어먹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니? 너도 참 인생 쉽게 살려고 한다. 너희 집 망한 건 안타깝지만
아무 물정도 모르는 네가 그래도 이 사이에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인생 쉬운 거 아니니까 얻어먹을 생각 말고 네가 직접 발로 뛰며 돈을 벌어. 너 정말 내 친구 맞니? 내가 그렇게 너 어려울 때 물심양면 도와줬는데 어쩜 너는 친구라는 게 말을 그따위로 할 수 있어? 우리가 친구였나? 난 한 번도 널 내 친구로 생각한 적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 도와줄 거라고 착각 마. 너만 어려운 거 아니거든.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널 따로 왜 챙겨주겠니? 이제라도 이 사회가 얼마나 냉혹한지 넌 좀 배울 필요가 있어. 그동안 부잣집 공주님으로 많이 누렸으면 고생 좀 해봐야 하지 않겠니? 널 위해서란다. 집안이 망한 것도 서러운데 믿었던 친구는 저렇게 돌변했어요. 전 그렇게 고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멀리 일을 하러 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안쓰러운 사정을 듣고 본인의 집에서 일을 할 것을 권유하였답니다. 친구와 한 집에서 있으면서 식모살이하는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다만, 그땐 저의 선택지는 없었어요.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모님이 돌아오시기까지 최대한 우리 둘이 잘 살아야 했거든요. 경혜야, 얘가 참 철이 없지? 자기가 너한테 받은 건 생각 못하고, 에휴, 아줌마가 너 소식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오갈 데도 없다고 하니까 여기 방에서 동생이랑 묵으면서 우리 집안일도 봐줘. 아줌마가 돈은 넉넉히 챙겨줄게. 동생도 동생이지만 너도 얼른 돈 모아서 학교 다녀야 하지 않겠어? 그동안 네가 우리 딸 챙겨준 거 아줌마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아줌마, 감사합니다. 수정이가 갑자기 저렇게 변한 게 이해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아줌마가 제 마음을 알아줘서 감사해요. 그래, 애가 철이 없어서 그래. 자기 어려울 적 생각 못하고 쟨 왜 저런지 모르겠다 정말. 불편하지 않게 아줌마가 중간에서 조율 잘할 테니까 너도 마음 편하게 지내. 그래야 엄마 아빠도 얼른 돌아오시고 동생 학교도 보내지 않겠니? 감사합니다, 아줌마. 아줌마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 갈 데도 없고 동생이랑 큰일 날 뻔했을 거예요. 제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아니야. 네가 우리 힘들 때 얼마나 먹을 걸 갖다 주고 챙겨줬니? 아줌마도 너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래. 그러니까 힘내자. 그렇게 아줌마의 배려로 전 그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늘 저에게 따뜻한 미소로 답해주시고, 실수를 하더라도 혼 한 번 내지 않는 아줌마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해 나갔습니다. 아줌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친구의 눈칫밥을 먹어가며 5년 동안 식모살이를 했고, 어느새 제 나이도 20대가 훌쩍 넘어버렸어요. 고등학교도 못 가고 이대로 식모살이만 하다 너 늙어 죽는 거 아니니? 아, 맞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장 봐가지고 맛있는 식사나 차려. 아주 귀한 손님이 올 거거든. 아, 너도 아는 손님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놔야 할 거야. 알겠어. 대충 뭐가 먹고 싶은지 얘기해 놓으면 장 봐서 준비해 놓을게. 그래도 이왕 먹고 싶은 거 하는 게 낫잖아. 이런 걸 일일이 내가 얘기해 줘야 하니? 그건 가정부인 네가 알아서 할 문제야. 얘가 센스가 없어도 어쩜 저리 없어? 친구는 제가 알던 사람과 영 딴판이 되어 있었고, 전 오히려 친구에게 식모살이를 해가며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 손님 초대가 있던 날,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어려서 서로 좋아 지내던 동네 오빠가 친구의 결혼 상대로 집에 온 것이었고, 동네 오빠도 제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계획적으로 절 물먹이더라고요. 이젠 너랑 나랑은 급이 다르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은 모습에 자존심이 정말 상해버렸어요. 하지만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는 자존심을 세울 용기조차 없었고, 그저 그 자리에서 그냥 쥐구멍에 숨고 싶은 마음만 들었답니다. 아, 둘이 알지? 오빠, 경희가 여기서 일한 지 한 5년 됐거든요. 집이 망해서 저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고 있어요. 그랬구나. 한동안 소식이 없길래 말없이 이사 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기서 보게 됐네. 경혜, 오랜만이야. 뭐하니? 오빠가 인사하는데. 나 오빠랑 결혼해. 뭐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집으로 초대한 거야. 오빠, 이것 좀 먹어보세요. 이거 다 경혜가 차린 거예요. 경혜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죠? 저희 집에서 식모살이 하는 동안 얼마나 음식이 늘었는지. 아, 그래. 경혜가 이런 것도 다 할 줄 아는구나. 경혜야, 많이 고돼 보인다. 얼굴도 예전에 비해 살이 많이 빠진 것 같고. 오빠는? 얘가 뭐가 빠져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챙겨주시는데. 얘도 엄청 고마워해야죠. 식모가 이런 대접을 받으니. 친구는 옆에서 조잘되었지만 동네 오빠와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날 오빠가 돌아간 뒤 전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은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려 안간힘을 쓰고 노력했는데, 이런 모습을 좋아했던 사람에게 들키니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을 만큼 창피했고,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 친구가 계획적으로 꾸민 걸 알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너 정말 너무한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네가 날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 그렇지만 오빠는 나랑 그렇게 좋아했던 사이인 줄 알면서 네가 어떻게 그러니? 일부러 그런 거야? 내가 너한테 뭘 그리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고? 넌 어려서 늘 다 가졌었지? 넌 날 동정했던 거야. 불쌍하게 여기면서. 내가 그 모습이 얼마나 싫었는 줄 아니? 불쌍한 날 옆에 두면서 넌 우월감을 느꼈겠지. 지금 내가 그렇거든. 난 널 친구로 생각한 적 없어. 내가 했던 모든 진심들을 넌 그동안 그렇게만 생각했구나? 그래,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넌 절대 듣지 않겠지.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디 한번 잘 살아봐. 그리고 이제 다신 보는 일 없도록 하자. 결혼 축하해. 전 친구에게 이 말을 남기고 아줌마에게 일을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20대가 넘었던 터라 서울에 올라가 부모님도 만나고 격리직이라도 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동생과 5년의 식모살이를 끝으로 그 집에서 나오던 날 기차역에 아주머니가 뛰어오시더라고요. 친구는 정말 미웠지만 아주머니에게 느낀 이 감사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경혜야, 아유, 이거 가져가라. 그동안 일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경혜는 어딜 가도 정말 잘할 거야. 싹싹하고 착하고. 그리고 우리 수정이 많이 미워하지 마. 애가 참 너무 없이 자라다 보니까 저런 감정까지 생겼나 보더라. 언젠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할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수정이 너무 미워하지 말고 아줌마한테 간간히 연락 줘.
알겠지? 이거 꼭 가져가. 아니에요. 그동안 월급도 넉넉히 주셨고 모아놓은 돈도 있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아줌마. 마음만 받을게요. 어허, 어른이 주는 건 받아야지. 이건 고용주로서 주는 게 아니라 지난 동네 아줌마가 널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야. 잘 살아야 한다. 알겠지? 경혜는 정말 잘 살 거야. 아줌마가 그렇게 믿어. 서울 올라가서 자리 잡으면 꼭 연락해. 한사코 됐다는 저의 말을 뒤로하고 아줌마는 그렇게 큰 돈을 저에게 찔러 주었습니다. 그 돈은 서울에서 방을 구하고도 남는 돈이었는데 친구는 정말 미웠지만 그동안 아줌마가 해주신 은혜와 감사함에 기차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 바쁘게 지내던 중 우연히 고향 친구에게 친구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에게 모질게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아프다기보다 그런 심보를 가지니 그렇게 살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었어요. 수정이네. 쫄딱 망했잖아. 졸부가 그럼 그렇지. 갑작스럽게 돈방석에 앉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거야, 그 집이. 수정이 남편도 갑자기 가난 걸려가지고 죽고 아버지 돌아가셨지. 어머니 편찮으시지. 말도 마. 아주 난리라니까, 그 집. 아, 그래? 아주머니 보고 싶은데. 아, 수정이 안 되긴 했다.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 텐데.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서 안타깝네. 뭐가 안타깝니? 수정이 그게 돈방석에 앉자마자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 다 지가 돌려받는 거야. 못돼 처먹어가지고. 그래, 사실 나도 수정이 많이 미운데 창석 오빠 그렇게 됐다는 소식이 좀 안타깝네. 수정이 마음도 어떨지 상상이 가고. 이래서 사람은 다 돌려받는 거야. 하여튼 걔 이제 내리막길 걸을 일만 남았다니까. 아유, 고소해 죽겠네. 사실 안타까운 마음도 조금 있었지만 친구의 말에 마음속으론 격하게 동의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친구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고 중간에 저에게 잘해주었던 아주머니가 생각이 났지만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냥 묻어두었죠. 그리고 전 가난하지만 제 할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고 결혼도 하여 아이들까지 낳았답니다. 없는 살림살이 확 펴지진 않았어도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정도는 아니었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하더라고요. 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정도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을 보고 사는 것이 참 좋았어요. 아유, 그래도 남편이 넌 그렇게 다정하니까 참 좋겠다. 너랑 네 애들밖에 모르잖아. 어쩜 그리 시집을 잘 갔니? 지금 돈 없는 건 나중에 다 벌면 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 너네처럼 착실하게 사는 게 최고라니까. 에이, 너도 잘 갔으면서. 우리 신랑 정말 착하지. 가정적이고. 게다가 정말 애들한테도 너무 잘하니까. 그때 그 동네 오빠랑 너 결혼 안 하길 천만 다행이야. 우리만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오빠가 널 좀 좋아했니?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수정이 잘 지내려나? 벌써 우리도 40이 넘었는데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은 하네. 뭐 걔야 그 심보로 어디 가서 잘 살겠니? 다 지가 돌려받는 거지. 난 아직도 걔가 너한테 했던 것만 생각하면 에휴. 됐어. 다 지난 일인데 뭐. 수정이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야. 아줌마도 한 번쯤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사는 게 확 나아지지 않아서 찾아뵙기도 뭐하네.
수정이도 만나기 그렇고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겠지 뭐. 그래도 가끔 아주머니 때문이라도 친구가 생각은 나더라고요. 뭐 잘 지내고 있나? 아프진 않나? 아주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려나? 중간에 아주머니를 찾아보려고도 했지만 집이 망했다는 그 이유로 소식을 땅 끊고 고향을 떠났다고 했기 때문에 찾을 순 없었어요. 저 역시 여유가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번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현관 앞에 허름한 옷을 입은 여성이 서 있더라고요. 멀리서 딱 봐도 누군지 짐작할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나야, 수정이. 놀랐지?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거야. 정말 염치 없는데 어쩔 수 없었어. 어쩐 일이야? 그러게.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니 놀랐네.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 우리 그 이후로 만난 적도 없잖아. 성은이한테 물어봤어. 간간히 성은이랑은 연락은 했거든. 너 잘 살고 있다고도 들었고, 그땐 정말 미안했어. 이제 와서? 됐고, 난 너한테 할 말 없으니 돌아가. 서로 피차 얼굴 보고 웃으며 안녕하는 사이는 아니잖니? 나 들어가 볼게. 아, 잠깐만. 엄마가 돌아가셨어. 근데 영안실에 계시는데 장례비가 없어서 너한테 온 거야. 정말 미안하다. 나도 참 염치 없는 거 알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아는데 너만 생각났어,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어이없는데 한 번만 봐줄래? 지금 엄마 시신도 수습 못하고 이런 얘기할 사람은 없고 나 되게 웃기지. 근데 지금은 자존심이고 뭐고 절실하거든. 친구의 말에 심장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와의 앙숙은 엄청났지만 아줌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찾아뵐 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친구가 용서되진 않았지만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던 아줌마였기 때문에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절대 여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애들이 대학 입학을 할 때라 돈이 많이 들어갔던 터라 저 역시 힘든 상황이었지만 주저할 수 없었어요. 그게 아줌마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다행히 남편은 제 모든 선택을 지지해주면서 응원해 주었고 그런 남편에게 더욱더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친구 또한 저의 행동에 정말 머리를 조아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이 돈이면 그래도 장례는 치를 수 있을 거야. 나 잘 찾아왔어. 아줌마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해야지. 너무 고맙다 정말. 내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됐어. 네 사가 받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아줌마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줌마 편히 보내드려야 할 거 아니야. 너한테 할 말이 없다. 다 갚을게 경혜야. 예전처럼 모른 척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 돈은 꼭 갚을게. 아니, 됐어. 갚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해주고 싶은 거니까. 그리고 너 마음 잘 추스르고 용기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무리 앙숙 사이가 깊어도 이 정도 응원은 해도 되는 사이잖아. 마음 약해지지 말고 지금부터 이 악물고 살아. 전 친구의 사과를 뿌리치고 홀어머니 장례비가 없어 시신도 못 거두는 친구에게
아등바등 모은 제 적금 800을 깨서 건넸어요.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하여 아줌마에게 죄송하다고 목 놓아 울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 가시는 길 편히 인사드리니 마음은 참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미웠던 친구였지만 그렇게 허름한 모습으로 절 찾아왔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미움을 모두 내려놓고 친구가 제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죠. 용기 내서 잘 살아. 그리고 뭐래도 넌 악바리가 있어서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말고 살아. 난 그럼 갈게. 너무 고마웠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넌 믿지 않겠지만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은 다 진심이야. 정말 고마웠다. 발인까지 마치고 친구는 고마웠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호련듯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소식을 알고 다른 친구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친구 욕을 했지만 저만은 욕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자존심까지 버리고 무슨 심정이었는지 잘 알았거든요. 다시 자취를 감췄다고 한들 그 돈이 아깝지 않았고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주머니 가시는 길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제 덕분에 아주머니 시신을 거둘 수 있었다면 그게 그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염치도 없는 게 어떻게 널 찾아와? 내가 그날 장례식에서 너 와 있는 거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성은이가 알려준 거라며? 성은이한테 다 들었어. 너한테 장례비도 달라고 했다고. 진짜 걔 뻔뻔한 거 유명하다니까? 됐어. 내가 괜찮다는데 뭐. 그리고 아줌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나도 해야 맞는 거야. 넌 정말 착해서 탈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네가 이러고 사는 거야. 맨날 손해만 보고. 아유, 너 네 아들 등록금 어쩔래? 뭐 식당 같은데 값을 알아봐야지. 남편도 백방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흥분하지 마.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친구에게 모두 줘버렸기 때문에 전 이리저리 돈을 알아봐야만 했고 그렇게 백방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원래 일을 했던 식당 사장님의 도움으로 가부를 받아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렇게 세월은 또 흘러 수년이 지났어요. 한참 대학 생활을 하는 아들과 고등학생인 딸이 있었기 때문에 전 일을 멈추지 않아야 했고 여전히 식당 종업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갔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나날이었어요. 그리고 한 예약 테이블에서 저 좀 불러달라고 하는 손님이 있다고 하였는데 참 이상했습니다. 아, 저기 4번 테이블에서 경혜 씨 찾는데? 이름까지 알고 있는 거 보면 서빙을 아주 잘했나 봐, 경혜 씨가. 얼른 가봐요. 아, 네. 이름까지 알려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네요. 직접 절 찾아주시고 제가 오늘도 서빙 잘해볼게요. 아주 본세가 엄청나더라고. 오늘 팁도 받을 것 같아. 경혜 씨가 일 한번 엄청 잘하니까 이런 손님도 다 있네. 사장님의 말에 예약방으로 들어간 순간 한 페도라를 써서 얼굴이 잘 안 보이는 중년 여성이 저에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고 그 명함을 내밀고 제가 받는 순간 기구한 내 생에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반전의 일이 일어났거든요. 나야, 경혜야. 미안하다. 지금에서야 찾아와서. 정말 바쁘게 지냈어. 너한테 꼭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 여전히 넌 열심히 살고 얼굴에 구김살 한 번 찡그리지 않고 주어진 삶을 사는구나.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어, 경혜야. 아니, 너는, 그리고 내가 여기 일하는 걸 어떻게 알고, 그건 그렇고, 넌 잘 지내고 있었니? 하긴, 이 정도면 잘 지냈겠지. 왜 이제 찾아왔어? 그러지 않아도 네 소식 정말 궁금했는데,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다 안심이고 마음이 놓인다. 저에게 명함을 건넨 건 다름 아닌 수년 전 저에게 엄마의 장례비를 요구했던, 한때 제가 자매라고 생각했던 친구였고, 명함엔 어여시 한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직 명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아보니 그 회사는 작은 벤처기업으로 시작하여 갑작스럽게 커진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얼떨떨해하고 있자 사장님을 불러다가 저와 얘기를 하겠다고 따로 얘기를 하는 친구였어요. 물론 제가 일하는 시급은 본인이 주겠다고 하면서 사장님께 정중히 양해를 구했고,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라져 있었죠. 정말 네 생각 많이 났어. 참 철없이 어릴 때 내가 너한테 못되게도 많이 굴었지? 미안하다. 너 그렇게 우리 집 일 관두고 서울로 가버리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엄마한테 혼나기도 참 많이 혼났는데 너한테 못되게 하고 나 벌 받았지 뭐. 남편 죽고 엄마 아프고 아빠 돌아가시고 갑작스럽게 부자 된 집, 그 집도 망해버리고 진짜 다 벌 받았다고 생각해. 그런데도 네 생각만 나더라. 그래도 염치 없으니까 찾지도 못했는데 엄마까지 돌아가시니까 너만 생각나는 거야. 나 참 웃기지?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베푸는 거 보고 그때 반성 진짜 많이 했고 다짐했어. 너 때문에 도와준 거 아니야. 너희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니? 아줌마한테 최소한의 예의인 것 같아서 그랬던 거야. 어찌됐던 너한테 꼭 갖고 싶었어. 그땐 내가 철이 없어서 널 외면했지만 이젠 아니야. 정말 반성 많이 했거든. 친구는 절 도와주고 싶다고 했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제 어릴 때 친구로 돌아온 것 같아 반가운 마음도 들었고, 친구의 돌아가신 엄마도 생각이 나면서 서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친구는 본인이 했던 말을 지키려고 저에게 8천이라는 돈을 입금하더라고요. 제가 이 돈을 받고 소스라치게 놀라자 친구는 저에게 한마디 하였어요. 네가 나한테 어려서부터 베풀어준 값어치에 비하면 한없이 작다. 네가 나한테 준 800만 원이 너한테 어떤 돈인 줄 나 알고 있었어. 너도 빠듯이 살면서 모든 돈을 내어줬을 때 그때 정말 내가 너한테 부끄럽고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나더라. 그래도 이 돈은 너무 커. 8천이라니. 됐어. 너 또 재기했다고 이렇게 큰 돈을 막 쓰는 거야? 이제 너 혼자인데 돈도 저축하고 잘 살아나가야지. 이런 돈 나한테 주면 되겠어? 네 마음만 받을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네가 생각한 것보다 나 정말 잘 살고 있어. 이 돈이 다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너한테 정말 잘할 거니까 그리 알아. 내가 또 누가 있니? 남편 죽어, 자식이 있어, 챙길 부모가 있어. 그냥 나한테 이제 자매 같은 너 하나라고 생각할 거야. 받아둬. 너무 부담스러워 한사코 거절했지만 친구는 꼭 받아달라며 돈을 주었고, 염치 없게도 어려웠던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아있던 저희 집 빚을 해결할 수 있었고, 딸의 고등학교 밀린 학비도 낼 수 있었죠.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모든 걸 보상이라도 받듯 친구는 저희 집도 이사시켜 주었고, 그때부터 저희의 삶도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이들의 학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남편 또한 공장 생산직에서 친구의 회사 중요 자리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는 너무 과하잖아. 네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돼. 아니, 너한테 내 전 재산을 줘도 안 아까워. 내가 말했잖아. 어렸을 적엔 철 없었다고. 이제 다 갚으며 살 거야. 그리고 네 신랑 그 머리로 그렇게 일하는 거 너무 아까워. 너 때문이 아니라 네 남편 능력 보고 스카우트 한 거니까 그리 알아. 다른 회사에서는 학벌 때문에 취직이 안 됐을지 몰라도 우리 회사는 학벌보단 능력 중심이거든. 그래서 스카우트 한 거야. 부담스럽게 생각 마. 내가 바보니?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 회사에 취직시키게? 네 남편 덕분에 우리 회사가 더 성장해 가고 있어. 그러지 않아도 된다니까. 네가 지금까지 해준 게 너무 커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정말. 고맙고 염치가 없어. 염치 없다는 말 하지 말랬지? 난 너한테 모든 걸 줘도 안 아까워. 이게 내 진심이야. 그리고 아직까지도 미안하고. 친구는 본인이 한 말은 다 지켰어요. 남편은 어느새 친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월급이 계속 인상되었고, 전 처음으로 일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집에서 주부로서 살 수 있었습니다. 빚이 없는 것만으로도 제 삶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친구에게 고마웠고 미안했지만 저에게 충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는 친구였어요. 너 아니었음 엄마 시신도 못 거둘 뻔했고, 어렸을 때 너 아니었음 난 이미 배 굶고 죽었을지도 몰라. 이 정도 돈? 너한텐 충분히 가치가 있고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네가 그럴 때마다 내가 더 미안하고 그래. 고맙다. 사실 네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너 그렇게 됐다는 소식이 사실 마음이 아프면서도 잘 됐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어. 나도 참 옹졸하지? 나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이렇게 지금 네가 나한테 베푸는 거 고마우면서도 이런 게 익숙해질까 봐 또 겁나는 거 있지? 이제 도와주지 않아도 돼. 충분히 너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고 이제 우리 힘으로 할게. 그렇게 전 친구가 마련해준 삶을 토대로 제가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고, 어려서부터 남의 집살이와 식당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작은 기사식당을 열었습니다. 음식 손맛이 있던 저로서는 그래도 식당은 잘 되었고 나름 돈도 많이 만질 수 있었어요. 아유, 이 근처 기사식당 중에 깔끔하고 맛있는데 여기밖에 없다니까. 사장님, 건승하셔요. 여기 오래오래 다녀야겠어. 아유, 감사해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만 준다면 저야말로 너무 기쁜 일이죠. 앞으로도 자주 와서 드셔주세요. 아셨죠? 친구가 이렇게 되기까지 길을 터주어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전 잊지 않고 생각하며 지금까지도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갚아준 빚의 일부를 친구에게 다시 되갚았답니다. 그래야 저도 친구 얼굴을 떳떳이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친구가 해준 게 많아 완전히 대등한 위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저도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죠. 수정씨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당신이 돈을 어느 정도 갚았다고 해도 참 고마운 분이야. 그러니까 수정이한테 나도 더 잘해야지. 우리가 돌고 돌아 만난 인연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았거든. 아휴, 이러지 않아도 된다니까. 너도 참. 하여튼 비치고도 못 사는 성격 여전하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했고. 아니야. 우리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 시절로 말이야. 너희 엄마가 봤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많이 돌고 돌아온 세월만큼 우리 더 잘 지내보도록 하자. 이제 내가 네 옆에서 가족이 돼줄게. 정말 고맙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런 걸 다 아시고 나한테 가족을 만들어줬나 보다.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너랑 나랑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것 같거든. 나 용서해줘서 고마워, 경혜야. 앞으로 우리 더 잘 지내자. 전 그렇게 어렸을 적 친구를 되찾았고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때로는 가족처럼 친구처럼 말이죠. 어려서 친구가 좋은 게 그렇게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힘들 때 기쁠 때 항상 옆에서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예전부터 이렇게 지내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이 저에겐 금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참 그렇게 좋아했지만 한편으론 정말 미워했던 친구였고 돌고 돌아 이렇게 내 옆에 가장 믿을 만한 존재로 있어주는 친구가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의 제 삶이 있기까지 정말 힘든 여정이었고 되돌아간다면 사실 주저하게 되는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중년에 늦게나마 다시 친구를 찾은 일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고 자식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됐다는 점에서 제 자신을 칭찬해 주고 싶어요. 앞으로도 친구와 이 우정을 유지하며 잘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굴곡 많은 제 인생 응원해 주시고 이 글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맨날 사연으로만 시청하다 저에게도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이 하나 있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치위생사라는 과를 나와 지금은 개인병원에서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치과 간호사라고 이해하면 편하실 것 같네요. 19살 어떤 학과를 가야만 비전이 있을까 고민하던 시점, 담임선생님 추천으로 4년제 치위생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라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졸업 후에는 모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사회생활 첫 발을 내딛었죠. 운명이었을까요? 치과위생사 인턴으로 처음 취직한 곳에서 치과대학 학생이었던 남자친구를 만나 사내 연애 아닌 사내 연애를 이어갔답니다. 그때 당시 남자친구는 이제 막 인턴 실습을 마친 졸업을 앞둔 치대생이었어요. 우연한 계기로 밥을 먹다가 연애까지 이어졌는데 약간 까칠할 것 같았던 처음 외모와는 달리 너무 순하고 다정한 모습에 이끌려 연애를 이어나갔어요. 연애를 하면서 치과라는 공통 분모 덕분에 재밌었던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알콩달콩 연애를 이어나가고 시간이 흘러 남자친구는 졸업을 하게 되었고 개인 병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 페이닥터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며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고 대학병원은 치과위생사가 대부분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무기계약직 상태였습니다. 저도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었고 이제 좀 전환점이 필요하겠다 싶어 2년의 계약을 거절하고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는 도중 남자친구가 본인이 일하는 병원에 자리가 있는데 혹시 생각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치과에 있는 과가 분야별로 있는 대학병원과는 달리 통합적인 시스템인 개인병원에서 남자친구와 부딪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 거절했습니다. 직원들 보는 눈도 불편할 것 같았고요. 병원 시스템도 괜찮고 5년차 직원을 구하고 있어서
세인이 네가 하면 딱일 것 같아. 대표 원장님한테는 내가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 생각은 어때? 결혼할 때까지 여기서 진료 스타일 맞춰보고 개원하고 같이 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알면 불편해할 거고, 나랑 오빠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직원들 눈이 좀 걸리네. 대표 원장님도 은근 압박 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병원 분위기나 복지 그런 것들 다 괜찮은 거야? 개인 병원은 또 처음이라 많이 떨린다. 대학병원 같은 시스템도 아닐 거고, 그래도 오빠랑 의지하면서 다녀보는 것도 괜찮겠지? 그때 당시 남편은 페이닥터 2년 정도를 하고 병원을 오픈할 예정이었어서 저와 결혼 후 함께 일하기를 희망했네요. 저 역시 저와의 미래를 꿈꾸는 그한테 고맙기도 했고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에 더욱더 미래에 대해 부풀었어요. 간혹 병원의 대표원장과 치과위생사 실장이 부부인 경우가 있어서 솔깃했었고 이미 머릿속엔 상담실장이 되어 남자친구와 병원을 운영할 생각에 부풀어 잠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민도 잠시 마음을 먹었죠. 남자친구에게 알겠다고 하고 남자친구가 페이닥터로 일하는 병원에 면접을 보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가 꼬였던 것 같네요. 처음엔 서로 연인 사이가 아닌 척 일을 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모든 비밀 연애가 재밌듯이 말입니다. 어느 날 데스크 선생님이 저에게 환자가 제 이름을 콕 집어서 저에게 스케일링을 받고 싶다고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놀랐죠. 일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제 이름을 호명해서 예약을 해달라고 하다니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개인 병원에서는 지정제로 스케일링이나 진료를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심 다른 환자에게 저를 소개를 받은 줄 알고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네요. 예약한 날이 되었고 환자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딱 보기에 50대 후반 정도 돼 보이시는 여성분이셨어요. 그 환자분은 접수를 하시고 데스크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진료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신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그렇게 좋지 않은 표정으로 말을 건네셨는데 약간 느낌이 쎄했죠. 당신이 윤세인 선생인가요? 오늘 스케일링 특별히 그쪽한테 해달라고 전화까지 해서 따로 예약한 건데 맞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환자분 윤세인이라고 합니다. 혹시 다녀가셨던 환자분들 중에 소개받으신 건가요? 제가 건넨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고 쎄하게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계속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연이어 보고만 있었습니다. 스케일링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아무래도 치석이 많이 쌓여 있으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아프지 않게 봐드릴게요. 여기 앉아보시고 마취각을 먼저 하시고 옆에 타구에 뱉으시면 됩니다. 계속되는 물음에도 대답이 없던 환자분을 뒤로하고 스케일링에 들어갔습니다. 왜 굳이 저에게 예약을 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환자분은 예민 그 자체였습니다. 이가에 튀지 않는 물을 가지고 물이 튀었다고 화를 내시고 시리다고 화를 내시고 진료실에서 다른 직원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 저에게 화를 내셨네요. 저도 이 시간만을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열심히 스케일링을 해드리고 환자분을 일으켜 드렸습니다. 역시나 스케일링을 받는 내내 불편했다는 소리를 함께 들어야 했죠. 아휴, 이렇게 못하는 스케일링은 처음이네 진짜. 너무 시리고 아프기만 하고. 아우, 정말 못하면 못한다 말을 할 것이지. 죄송합니다. 불편하셨나요? 환자분께서 치석이 좀 있으신 편이라 아마 떨어져 나가면서 불편하셨을 거예요. 지금 내가 양치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웃기네 진짜. 죄송하다고 하면 될 것을 나를 가르쳐? 진료실에서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자
대표 원장님이 나와서 직접 사과를 하셨고, 사과를 받은 후에야 씩씩거리며 그 환자는 돌아갔네요. 치과에서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경력자로서 좀 너무 창피하고 원장님 볼낯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모욕을 겪고 있을 때 남자친구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서러워서 화장실 가서 펑펑 울었네요. 퇴근 시간 후 남자친구와 연락해 근처 밥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던 얘기를 했죠. 아까 있었던 상황에 대해 그냥 넋두리라고 할까요? 넋두리를 하는 와중에 남자친구는 공감해주거나 제 기분을 살피기는커녕 대답이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남자친구마저 대답이 시원치 않으니 서럽고 눈물이 나더군요.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아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니, 오빠, 내 말 듣고 있어? 아까는 어디 갔었던 거야? 나 진짜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었어. 도대체 날 어떻게 알고 지정하신 거지? 아니, 나를 무슨 철천지 원수 보듯 했다니까? 꼭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마냥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예전에 내가 보던 환자인가 싶기도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얘기 들은 적이 없어서 정말 당황스럽네. 멘탈 털리는 하루다, 진짜. 그랬어? 난 아까 잠깐 일 좀 보느라 상황을 잘 몰랐네. 에이, 그래도 좀 치아에 많이 예민하신 분인가 보다. 널 어디서 소개받고 오신 거 아닐까? 그래도 오늘 일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잊어버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진짜 분명히 뭔가 이상해. 그냥 느낌이 쎄한 거 있잖아. 꼭 나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야. 잊어. 이렇게 위로를 받으며 그날 하루를 보냈습니다. 찝찝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매번 좋을 수 있겠나 생각하며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렀고 저도 이 병원에 적응할 때쯤 남자친구는 개원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개원 준비를 하며 프로포즈를 받았지만 산 넘어 산 넘어야 할 고비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연애는 둘이 하는 거지만 결혼은 가족이 만나는 거니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너무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었어요. 혹시 아들이 의사라고 저를 무시하진 않을까 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날 남자친구가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일단 우리 집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엄마 보고 놀라지 마. 알겠지?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며느리 욕심이 좀 있었거든. 무슨 소리야? 혹시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아니지? 진작 정부 칠 겸 찾아뵀어야 했나? 너무 떨린다. 엄마가 말이나 표정은 쌀쌀 맞아도 처음이라 그러신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일단 오늘은 엄마 기분 좀 맞춰주라. 당연하지. 그래도 오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인데 내가 최대한 어머님 마음에 들게 행동할게. 걱정 마. 이렇게 말은 했지만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니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일단 저를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되고 오히려 마음은 편했네요. 올라갈 길만 남았으니까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친과 남친 부모님 선물을 사서 약속한 장소로 도착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세인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빠한테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이 그 전에 스케일링을 저에게 예약하신 분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 얼어붙어 멍하니 서 있자 어머님께서는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반가워요. 저면이 아닌 거는 알고 우리 구면이죠? 우리 아들 만나는 사람 내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
혹시 미리 내가 찾아갔다고 해서 언짢거나 불편한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아들이 워낙 순진해서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꼬치꼬치 물어봐서 찾아간 거예요. 괜찮죠? 세인아, 자초지종은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그때 엄마가 널 많이 궁금해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 따로 밖에서 만나자고 하기엔 너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았고, 그래도 자연스레 얼굴도 트고 이렇게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속상해했던 환자가 남친 어머니였고 절 일부러 보려고 예약을 했다니요. 그것보다 예약을 하고 와서 얼마나 마음에 안 들면 병원에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컴플레인을 하셨을까요? 별의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던 그때 아버님 되시는 분은 그래도 점잖이 말씀을 많이 걸어주셔서 그나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네요. 반가워요. 그래도 둘이 만난 기간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 녀석이 도통 소개를 시켜줘야 말이지.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니까 와이프가 궁금해서 짓궂게 가본 모양이더라고. 내가 뭐라고는 했는데. 네. 당황스럽네요. 그날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계속 신경이 쓰였었는데 혹시 치아 시리신 건 괜찮으세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어른이 그런 거 체크 안 해줄까 봐요. 덕분에 아들이 시리지 않게 해줘서 지금은 괜찮네요. 예비 시부와 시모는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시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아무래도 아까운 의사 아들의 며느리는 치위생사라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조합이지만 아들이 너무 좋다고 사정해 허락한 느낌이 났죠. 그에 반면에 예비 시아버님은 지금의 남자친구처럼 다정다감했습니다. 그나마 아버님이 계속 말 걸어주시고 저에 대해 궁금해해 주신 덕분에 불편한 식사 자리를 화기애애하게 끝낼 수 있었어요.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남친과 저 이렇게 둘만 남았습니다. 일단 너무 화가 났죠. 아까는 어른들 계시는 자리라 별말을 못했지만 어떻게 나에게 언질 한번 주지 않냐 화를 냈어요. 남자친구와 사귀는 기간 동안 이렇게 화를 낸 것은 정말 처음이었고 남자친구도 많이 당황했는지 싹싹 빌었어요. 도무지 화가 가라앉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남친을 보니 어물쩍 넘어가는 사건이 되었어요. 어머님이 절 너무 마음에 안 들어해서 마음에 걸렸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남자친구를 매우 좋아했고 예비 시아버님만은 옆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어머님은 차차 결혼하면 친해져야겠다 생각하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다가오는 어느 날 남자친구 핸드폰을 우연히 보다 남자친구가 했던 잘못들을 알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인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신저에는 지인의 지인들이 부탁한 진단서 허위 작성 목록들이 있었죠. 지인에게 돈을 받고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해주는 작업을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너무 놀래고 손이 떨렸어요. 이제 개원도 해야 하고 의사로서 경력도 쌓아가던 그때 허위 진단서 작성이라니요. 이건 엄연히 범법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다짜고짜 남자친구에게 물었네요. 이게 뭐냐고. 지금 그동안 아는 지인들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초기에 개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어쩔 수 없었다곤 하지만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손이 떨렸네요.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신뢰하고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당장이라도 신고하고 싶었지만 일단 자초지종을 알아야겠어서 남자친구를 몰아세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오빠, 이게 뭐야? 지금 이거 범죄인 거 알아?
허위 진단서는 면허 취소야. 자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집도 한평생 나 공부시키느라 어려운 거 너도 알잖아. 이제 나도 결혼해야 하고 언제까지 페이닥터만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 안 들어?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한 건데 그렇게 모질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합리화하지 마. 오빠를 위해서겠지. 남들 페이닥터일 때 결혼 잘만 해. 오빠 혼자 안 되면 이제 둘이 벌어서 차근차근 모아 개헌하면 되지. 이렇게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개헌을 서둘러야 해? 오빠, 이건 진짜 아니라고 본다. 네가 몰라서 그래. 의사들 이런 경우 꽤 종종 있어. 나도 그러니까 쉽게 했던 거고 너무 몰아붙이지 마. 일단 나 좀 쉬고 싶다. 지금 회피하는 거야? 내가 지금 틀린 말 해? 오빠, 이제라도 그만둬. 나 진짜 오빠가 이런 짓 하는 거 너무 싫어, 응? 제 말을 더 이상 듣지도 않고 그 사이 우리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대학병원 인턴 시절에 만났던 순수했던 남자가 맞나 싶기도 했고 뭐가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나 싶었죠. 병원 하나 거뜬히 개원시켜줄 여자를 만났으면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았겠지 생각하며 제 자신도 자책해보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진단서 작성을 원했던 사람이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서 제 남친도 같이 신고 접수가 되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불법에 가담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꼴이라뇨. 일단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하루 종일 뛰어다녔네요. 계속되는 조사에 결국 남자친구는 허위 진단서 작성이란 죄목으로 벌금과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고서야 남자친구는 이제야 정신을 차리나 싶었죠. 결국 다니던 병원에서 해고를 당하고 남자친구는 갑작스럽게 실업자가 되었어요. 저와 남자친구가 그나마 연인인 걸 몰랐던 병원 분위기라 저는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병원 직원들도 너무 충격적이라 하루 종일 남자친구 얘기를 달고 살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꿋꿋이 참고 다녔어요. 저라도 정신을 차리자 싶어 이악 물고 더 열심히 일했네요. 이 사건 자체를 저와 남자친구 외에는 몰랐던 일이라 양가 부모님들께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두 집안 부모님들이 충격받으실까봐 저희끼리 애써 수습하며 그래도 결혼 준비는 해 나갔네요. 결혼을 하면 그래도 가정이 생기니 철없던 남자친구도 변할 거라 생각하며 결혼을 이어나갔습니다. 의사 면허는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 허가에 따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년만 제가 고생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저에게 정말 미안해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에 저로서도 용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고 저희는 더 열심히 살아갔어요. 남편은 재교부 신청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고 저 역시 치과에서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치과 총괄 실장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네요. 그래도 시어머님은 저를 못마땅히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았던 고부 사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듯 했죠. 처음엔 다 맞춰드리자 생각했지만 저 역시도 집안의 가장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찰나에 어머님께서 아들을 두둔하시며 저를 못마땅히 하실 때마다 저 역시 어머님을 미워하는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집 대출비제, 고정생활비에 제 벌이로도 넉넉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어요. 이렇게 돈에 쪼들리니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 갔습니다. 일터에 나가서는 악착같이 환자 상담을 하고 매출을 끊어내고 병원 인센티브 금액을 위해 정말 앞만 보고 달렸네요.
의사 남편 만나 개원하여 그 병원 실장으로 일할 생각에 행복하던 때도 있었지만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쉽게 모든 걸 가지려 해서 벌을 받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던 즈음 저희에겐 소중한 아기 천사가 찾아왔죠. 당장 생활비도 모자란 시점에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준 것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너무 좋아했고 아기가 생기니 아르바이트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에 또 힘을 냈답니다. 아무래도 병원 특성상 바쁘게 돌아가는 만큼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오픈하고 일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요즘 세상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사실 눈치는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도 엄마는 강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 나갔습니다. 뱃속에서 응원해주는 아기 천사와 집에서 열심히 재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낮에 나와 일을 하고 남편은 집에서 낮엔 공부를 하였기에 집에는 늘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친정 부모님께서 반찬을 해서 집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낮에 남편이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죠. 부모님은 아직도 페이닥터로 일을 하는 줄 아시거든요. 엄마는 역시 다르다고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희 집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었어요. 그러곤 전화가 왔죠. 세인아, 엄마다. 혹시 오늘 일 끝나고 집에 좀 들릴 수 있니?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말이 좀 있는데 시간 되니? 저도 엄마 아빠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찰나에 잘 됐다 싶어 알겠다고 한 뒤 저녁이 되어 친정집에 들렸습니다. 엄마, 나 왔어요. 나도 엄마 아빠한테 깜짝으로 알려줄 소식이 있었는데 때마침 전화했네. 역시 우린 통한다니까. 너 사실대로 말해. 최서방 지금 혹시 휴직했니? 오늘뿐만 아니라 종종 낮에 반찬 가져다 주러 가면 늘 집에 있던데. 너 어떻게 된 거야? 엄마한테 뭐 혹시 숨기는 건 없고? 아니면 고민거리라든지 있으면 다 말해봐, 얼른. 엄마의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엄마 눈에는 이상해 보였던 거죠. 우리 딸이 행여 혼자 고생하진 않을까 걱정해 주시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죄송스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결혼 전에 일이 좀 있어서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오빠 의사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래서 지금 재교부 신청 생각하고 있어서 엄마랑 아빠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당장 오빠가 일을 못하더라도 저녁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 힘들지 않아. 오빠 면허 다시 신청되면 걱정 없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설사 안 되더라도 젊은 사람 둘인데 이 세상 잘 살 수 있지 못 살겠어?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알겠지? 미리 말 못해서 너무 미안해, 엄마 아빠. 너가 괜찮다면 됐어. 우리 딸 금전적으로라도 힘들면 아빠한테 미리 말하지. 재서방도 힘들었겠다. 에휴, 미리 말을 하지. 엄마는 제 말이 끝나고 절 많이 안아주셨어요. 저 혼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어차피 면허만 다시 신청되면 될 일이니 가족들 걱정 끼치지 말자라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걱정을 시켰던 것 같아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니 씩씩하게 울음을 그치고 엄마 아빠한테 오늘 말씀드리려 했던 임신 소식을 전해드렸죠. 역시나 엄마 아빠는 저보다도 더 기뻐하셨지만 지금 생활에 아기가 생겼다고 하니 한편으론 제가 더 고생할까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먹고 싶은 건 없고 언제든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줄게, 우리 딸. 그렇게 친정에서 눈물 한 바가지를 쏟고 집으로 오는 길, 지금보다 더 단단해져야겠다 생각하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불끈 다지는 것도 잠시 금방 제 의지를 산산조각 내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계기는 저를 각성시켜 주었죠. 친정에 다녀와 집에 와보니 시어머님이 와 계시더군요. 시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치셨습니다.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니? 남편 오늘 쉬는 날 모처럼 일찍 들어와 밥이나 해줄 것이지. 지금 일 끝나고 어딜 들렸다 와? 아, 엄마. 아, 왜 그래? 세인이 오늘 잠깐 장모님 댁 다녀온다고 했어, 나한테. 내가 저녁 알아서 먹는다고 했고. 아, 왜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어디 남편 혼자 집에 있는데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니? 내가 너 뭐 하나 보고 결혼시켰는 줄 알아? 배운 거 없고 번 데 없어도 그래도 남편 봉양 잘하겠다 싶어 끝내 결혼시킨 건데 지금 기본적인 것도 하나 안 하면 도대체 네가 우리 집안에 왜 들어와 있니? 네가 어딜 가서 의사 남편 만날 줄 알아?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을 싸네 이게.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어머님 결혼 전부터 저 진짜 마음에 안 드셔 했던 거 다 알아요. 이유는 의사 아들 병원 하나 차려줄 며느리 없나 찾았는데 갑자기 평범한 저 같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니 어머님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겠죠. 저 그래도 결혼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못한 거 없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님한테 맞추고 살았다시피 했네요. 첫 만남에도 어머님이 무례하게 저 찾아오셨을 때 그냥 넘어갔어요. 충분히 더 좋은 며느리 얻고 싶어 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제가 지금도 그렇게 싫으세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머님이 원하는 걸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남편의 면허 취소 사건 이후로 참고 독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길들이 시어머님 한 소리에 와장창 무너져 버렸습니다. 평소엔 더한 말도 하시는 분이었으나 그날만큼은 친정 부모님을 떠올리니 더 화가 나 심하게 말이 나와 버렸네요. 엄마, 왜 그래? 세인이가 얼마나 나 때문에 고생하는 줄 알아? 지금 세인이 홀몸도 아닌데 이렇게 스트레스 주면 어쩌자는 거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세인이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세인아, 너 괜찮아? 방에 들어가 있어, 얼른. 남편이 서둘러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시어머님은 완강했습니다. 오히려 제 탓을 하였죠. 제가 남편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초에 결혼을 시키지 말아야 했었다고 더 화를 내었죠. 어머님이 더 화를 내니 남편은 말을 아꼈죠. 내 아들 아주 조정 잘 해놨구나. 너 우리 아들이 얼마 버는 줄 알구나 하고 나한테 대드는 거니? 우리 아들 나가서 월 3천 버는 애야. 아니, 이것보다 이제 더 벌겠지. 너같이 꼴랑 2, 300 버는 애랑 급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니? 본수에 맞지 않는 시집 왔으면 처음 했던 것처럼 조신한 척이라도 해야 봐줄만 하지. 너 지금 어쩌려고 이래? 당장 이혼당하고 너랑 니애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이게 아주 눈에 패는 게 없어가지고 어딜 대들어? 우리 아들이 문제라고. 너 같은 걸 만나서 아직까지 페이닥터 나하고 너만 아니었음 병원 차려주겠다는 여자들 줄 섰어. 알아? 두두둑 현관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에 모두들 현관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희 아빠였네요. 오늘 그렇게 제가 울고 간 것이 신경 쓰여 최서방 기 좀 살려줄 겸 저 위로도 해줄 겸 위로자 방문했던 것이었죠. 전 그렇게 아빠 가슴에 대못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딸이 시댁에서 이런 처우를 당한 걸 본 아빠는 너무 놀라 들고 오신 소지품을 떨어뜨린 거였어요. 사돈, 지금 말 다 했습니까? 그동안 우리 딸한테 이렇게 대한 겁니까?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발이 부르트도록 최서방 먹여 살린 것도 모자라서 지금 사돈한테 이런 취급받고 그동안 지내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 광경이 사돈이 늘
우리 딸에게 하는 행동 맞나요? 자네 이런 걸 보고도 우리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허락받으러 왔었나? 자네가 말해보게. 아주 교양 없게 남의 집에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지금 뭐가 어째요? 아니, 내 말이 틀려요? 입장 바꿔 생각해도 이렇게 기우는 결혼 누가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덥석 시집을 오나요? 양심도 없어 유분수지. 그 딸을 보면 그 집안을 안다고. 의사라고 홀랑 넘어가서 옳다구나 시집 보낸 그 집구석도 똑같지. 내가 우리 아들 봐서 그동안 참았는데 오늘은 못 참겠네요. 막상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애들 이혼시키자고요. 우리 아들이야 의사니 재장가 가도 잘 갈 거고 애는 그쪽 내가 키워도 상관없으니 이혼만 해줘요. 너 당장 이혼해. 너가 어디 페이닥터 할 급이니? 너 병원 차려준다고 한 사람들이 줄을 섰어. 알아? 번갈아 아빠와 남편을 보며 말을 하시는 시어머님을 보고 허탈하고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니, 이제 제 뒤에서 숨어 눈치만 살피는 남편이 세상 쪼다 같아 보였네요. 저랑 저희 아빠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는 꼴이라니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다시 만회하려고 하는 남편, 우리에게 와준 아기 천사, 이 모든 걸 내가 떠안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생활은 안정되어 갈 것 같았고,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던 어머님도 나중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 나만 참자, 나만 잘하자, 내가 더 열심히 하자, 제 스스로만 달달 볶았네요. 시아버님과는 전혀 트러블이 없었기에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제 교만이었습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어머님도 마찬가지니까요. 예쁜 아기를 낳아도 제가 낳았다는 사실에 또 아기도 미워하실 것 같았어요. 이젠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오픈하고 정말 끝을 내야겠다 싶었어요. 이미 어머님 눈엔 의사의 환장에 어떻게든 결혼까지 해 아들만 고생하고 저는 남자 잘 만나 편히 사는 여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말대로 이혼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월 3천 버는 아들이요? 아드님이 그러던가요? 세인아, 그만해.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나중에 우리 둘이 얘기하자. 엄마한테는 내가 천천히 얘기할게. 진정해. 그래, 너 말 잘했다. 이혼 절대 부르지 말아라. 월 3천이 뭐니? 지금쯤 더 벌 텐데 네가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다시 만날 순 있겠니? 애 딸린 이혼녀일 텐데 내가 그렇게 혼인신고 늦게 하라니까 에휴, 말도 안 듣고 정말. 이게 뭐야? 애까지 생겨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님의 막말은 여태껏 들었던 막말 중에 최고치를 향해 갔죠. 아니, 이런 김에 어서 떨어져 나가라고 저에게 더 심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기대에 부응해드리기 위해 저도 어머님께 모든 사실을 오픈했습니다. 월 3천 버는 아들, 치과 의사 면허 잘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우리 의사 아들 하세요. 어머님 아들 지금 제가 먹여 살리고 있어요. 아세요? 결혼 전에 이미 면허 취소 당했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백수입니다. 근한 대출도 안 나는 백수요. 알겠어요? 어머님, 머리에 좀 빠르신 분이니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어머님 백수 아들, 그동안 저녁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지내고 있어요. 실질적 이 집 대출값, 생활비 다 제가 벌고 있고 어머님 아들 입에 들어가는 식대도 아쉽게도 제가 번 돈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어머님 철마다 여행 경비, 용돈, 선물 다 제 돈으로 한 거고요. 어쩌죠? 뭘 300번은 며느리가 아끼고 아껴서 힘들게 이 집 이끌고 있었네요. 3년 뒤 면허 재교부 신청할 수 있죠. 과연 쉽게 나올까요? 어머님, 이제 무능한 아들 데려가세요. 반품합니다. 전 이제 여기서 손댈 거고
어머님 하신 말씀대로 아드님 재장가 가시는데 방해되지 않게 태어나지도 않은 저희에게 친권 양육권 제가 가져갈게요. 더 이상 왈가왈부 말고 협의 이혼으로 끝내죠. 하고 방에 들어가 아빠 보고 트렁크 싸는 걸 도와달라고 했네요. 그래도 시어머님은 남편을 보고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토록 믿는 아들, 이제 의사 면허도 없는데 어떡하나요? 남편도 제가 이렇게 터트릴 걸 예상 못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고요. 시어머님은 놀다 남편 보고 얼른 얘기하라고 다그치는 모습 뒤로 짐 싸서 나왔네요. 집 가는 길 친정 아빠 보고 너무 죄송하다고 했어요. 친정 아빠는 그래도 집 가는 길 절 많이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친정에 와 남편, 아니 전 남편 전화를 받고 협의 이혼하기로 결정했네요. 그동안 제가 뭘 지키려고 이렇게 아득바득 미련하게 살았나 싶기도 하며 허탈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남편은 면허 재교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로스쿨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혼을 결정했지만 중간에 시어머님의 장문에 톡 와 있었고 미안하다는 말, 제가 꼭 듣고 싶었던 그런 말이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용서되진 않고요. 전 남편이 힘들어해 문자를 보내셨다는 것도 알거든요. 어머님의 욕심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문자를 보고 그냥 일십했네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은 엮이고 싶지 않아서요. 잘못 끼운 단추 지금이라도 다시 끼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동안 아이는 출산하여 간간히 면접, 교섭권에만 아이를 만납니다. 남편이 시험에 붙어 다시 떳떳해지면 프로포즈를 하겠다고 재결합을 하자고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제 자신을 지키고 제 인생을 살아가 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많이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인생에 이렇게 큰 교훈을 남겨줬던 사람이라 좋은 기억만 남기려고 애쓰고 있어요. 쓰다 보니 길지 않은 인생, 저에게도 큰 시련 하나가 왔다가 갔구나 싶네요. 지금은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제 인생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딸이 있기에 오늘도 열심히 살아간답니다. 이 시대의 돌싱맘들 화이팅을 남기며 글을 마칠게요.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